그동안 그 노자 강의를 종강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행복하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역시 그 노자 강의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그 인생의 노자적 사유를 한번 삶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번 노자 강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노자적 사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전달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내 강의를 전체를 들으신 분 중에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백락정 선생님이 정확하게 109강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셨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한 끼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엊그저께 뵀어요. 뵀는데 선생님하고 힘들다.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 우리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학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가로서 존경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서는 백락정 선생님이 유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영문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D.H. 로렌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차터레이 부인의 사랑이라든가 그 D.H. 로렌스를 가지고 학위 논문에서부터 그 뒤로 한 50년을 가지고 그 생각하던 그걸 갖다가 서양의 개벽 사상가 D.H. 로렌스라고 해서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을 내셨고 그래서 나는 동학을 하는 입장에서 서양의 사상가에게 과연 개벽 사상가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는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썰어하게 이 개벽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사상적 틀이 그러한 지경에까지 도달했는가 하고 처음에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우리 백 선생님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평소 때 이게 직접 사상적인 대화를 할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지난번에는 앉아서 깊게 그 사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근데 D.H. 로렌스 같은 사람만 해도 하여튼 기존의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인물이거든요. 차터레이 부인의 사랑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그냥 포르노 작가처럼 취급을 받았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깊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후에 재발견이 된 사람이지 상당히 대접을 못 받았죠. 그만큼 그 시대의 가치관과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꿨던 사람이고 그 상당히 무슨 귀족 집안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어렵게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존의 사회 체제라든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지금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백락정 선생님하고도 그날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 늙어갈수록 지식이 풍부하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태극기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품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태극기라고 보면 된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은 그 도월 같은 인물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한다. 태극기가 안 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
어떤 그 지식의 틀이 갖추고 갖출수록 또 책을 많이 읽고 이러면서 또 뭐 책을 많이 읽지도 않지만 요새는 태극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게. 근데 하여튼 그런 고등한 지식 사회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결국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 점점 인간을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게 점점 어떤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그러니까 나만 해도 끊임없이 아주 레디컬한 젊은 제자들하고 아주 어네스트하게 대화를 항상 나눈단 말이에요. 나만 해도. 그러니까 어떤 내 틀에 갇히질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는데, 나는 이 양반이 여기 왜 이런 개벽 사상가다 이런 말을 썼는가 하는 거에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는 이분의 그 원불교와의 관계도 별로 알지를 못했죠. 근데 이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 이게 뭐냐면 원불교 교전, 원불교의 성경이죠. 원불교의 교전을 영역을 하셨더라고. 버스웰이라는 그 불교학자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민족 종교라고 그러고 신흥 종교라고 말하는 거에서 백낙청 정도의 그 지적인 레벨에 도달한 사람을 번역자로 쓴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백낙천 선생이 이거를 번역하려면 얼마나 불교 공부를 하고 뭐 국학에 이걸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걸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겉으로는 사실은 이런 서양의 정통 문학가에 대한 평론에서부터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만 내면적 깊이에는 아주 깊은 국학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 태극기 부대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극기 부대에 있는 사람이 그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결국 다 서양 학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을 하고 기독교적인 사회에 들어가고 공부하는 것도 읽는 것도 모든 거. 그러니까 요새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창작을 하는 지금 소설이 아주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소설가들은 계속 끊임없는 창작을 하는 뭐 드라마 만들고 이러고 소설가는 없어진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문제는 훌륭한 소설가를 만들 평론가가 없다 이거야. 평론을 해도 완전히 서양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서양적인 언어로 서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 소설가가 표현하려는 그 삶의 그 디테일한 감각이라든가 그거의 토착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그냥 읽고 발견하고 그걸 격려해주고 그러고 또 지도해줄 그런 인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상계가 한국의 사상계가 사실은 20세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이게 지독한 공백이란 말이에요. 공백인데 내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백낙청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한 2-3시간 동안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깊은 얘기를 나누는 가장 근본에는 두 사람 다 국학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적인 민중들의 보이스 그리고 그 민중들의 심성 속에서 우러나온 원불교나 증산교나 이 동학이나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근데 그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이게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게 D.H. 로렌스를 이 양반이 그 가장 보고 있는 건 사실 노자적인 사유와 하이데거 말년의 시적인 사유라고 존재에 관한 그런 담론인데 동서의 그 모든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버트런 러셀이 중국 가서
하는데 이 중국의 청년들은, 동양의 청년들은 뭐 엄청나게 서양 공부를 하는데, 서양 놈들이 지금 그렇게 동양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고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과학문명이라든가 모든 게 흡수되게 되면은 그 후에 어떤 세계가 전개될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서양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을 그러니까 백낙청 선생이 D.H. 로레스를 이해하는 깊이라는 거는 옥스퍼드의 뭐 최고 대가들이 너 못 미치는 수준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핵심을 남북 문제에 두고 우리 민족의 좀 아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내 노자 강의를 듣게 되신 거지. 그러니까 그 노자를 들으면서 야, 여기에 그야말로 내가 찾던 어떠한 가치관의 핵이 있구나 하면서 아무리 책으로 읽어서 안 되는 부분, 이것도 물론 직접 듣는 강의는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의 여기 앉아서 듣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화이트헤드 읽을 때 그렇게 어려운데 씨발 내가 좀 일찍 저기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철학과에 나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냥 화이트헤드가 강의했다는 강의실만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지 내가. 여기서 했을 때 그냥. 근데 실제로 그 강의를 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쉽게 이해했을까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을 읽으면 어렵지만 사실 내 강의를 여기서도 들으면은 별거 아니거든. 도리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사실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라며 이 강의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들으시면서 아주 정직한 거죠. 그 정도의 대가가 정직하게 도울의 강의가 들으면서 도울의 학생이 돼가지고 들으면서 자기 평생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거죠.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동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백낙천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작업들과 같은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끊임없이 창비에서 30권으로 된 한국 사상사 대계를 이제 사람들 조선 왕조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까지 30권을 한다. 그게 나보고 제 1권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난 절대 그건 못한다. 난 내 인생에 지금 스케줄이 도저히 그거 할 수는 없다. 그것도 그 정도전을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정도전은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도리 하기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된다. 난 절대 그건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니까 제 뜻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인생을 사는 게 하루에 지금 내가 다 처리해서 그냥 해고 있는 워크로드가 이게 뭐 그냥 조그만 집차 수준이나 뭐 어마어마한 그냥 대트럭의 그 공사량보다 더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생활이 이미 그런 루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여수 MBC에서 정유재란에 관한, 그러니까 정유외란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호남인의 국제전쟁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임진왜란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속에서 이미 그걸 충분히 사실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 강의만은 꼭 좀 들어봐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라도에 가서
이 세 개를 다 했잖아요. 임진왜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학의 문제하고 여순민중항쟁 이 세 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게 다 내가 새로운 해석을 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전라도 사람들 제가 생각해도 그 전라도 사람들의 그 맺힌 한이라고 그럴까 그 역사에 너무 억압당한 그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라도가 곡창지대도 아니고 뭐 특별히 의미지만 과거에는 전라도가 아주 대단한 곡창지대고 그러고 그 부재자 지주가 많았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개방돼 있었고 중앙과 그러니까는 계속 끊임없이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 꼭 갈릴리 지방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농업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갈릴리가 그 압박을 받은 거거든요. 핍박을 받고 유대 지방이라든가 저 사마리아 유대 지방하고는 다른. 여기는 항상 그 너무 혹독하게 착취를 당해서 유랑민이 많고 그러니까 뭐 예수가 나타났는데 5천 명이 모였다. 그게 다 그 당시 그 압박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그 비압박 거의 인구의 10% 밑바닥 미만의 이 사람들이 그냥 집도 잃고 아무 땅도 잃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랑하는 사람들. 그냥 뭐 거지보다도 더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한테 몰린 거거든요. 그 우리 전라도에는 어떤 특별한 그런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끊임없이 그런 원한이 맺히는 그런 사건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5.18 민중항쟁까지 이렇게 계속되어 오니까 근데 그 원뿌리들의 사건이 이 세 개가 하나의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는데 그 축을 그래도 제가 이번에 새로운 역사 해석의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는 동경대전을 공부를 하겠는데 동경대전 제1권 제2권에는 동경대전 자체의 해석이 들어가 있고 제1권에는 동경대전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들 제일 큰 문제는 우선 텍스트 항상 저는 어떠한 거를 접근할 때 그 텍스트를 접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텍스트에 대한 참 이게 없어요. 성경 그러면 성경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텍스트냐 누가 썼고 어떻게 만들어진 텍스트냐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판본의 문제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 텍스트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맹자 그러면 뭐 맹자 어디 명문당에서 나온 맹자를 그냥 뭐 갖다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맹자면 맹자라는 텍스트가 송판본이고 뭐 명나라 판본이고 청나라 판본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중국만 해도 청나라를 거치면서 엄청난 그 판본학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질 않고 그냥 고전 그러면 그냥 뭐 있는 거로 알아요. 그냥 사는데 오자 천지고 그런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텍스트라는 게 criticize 되는 거 비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크리티시즘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고전을 읽는데 가장 핵심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의 문제하고 두 번째 큰 거는 이제 그 최수훈이라는 인간. 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 인간을 모르면 우리가 최수훈이라는 사람이 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인간을 알 수 있는
위대한 자료가 최근에 발견이 됐다는 거죠. 대선생주 문집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텍스트의 문제가 엄청난데, 그러나 그 텍스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인간의 문제, 텍스트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인간,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살았던 시대상, 역사, 그걸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또다시 이제 조선 사상사라는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이 동학이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게 다 이 테마가 일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사상사 문제는 워낙 그 심오하고 거대한 문제가 되어서 그 주제까지 제가 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라도 그 소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텍스트의 문제들, 텍스트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곧 최수훈이라는 인간, 그 삶의 역정을 더듬어 보는 작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